문일석 씨는 어떤 분인가요? 네. 문일석이라는 사람은 신인 그냥 학생인데 이 사람 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유머라고 그래. 사실 이제 제가 문일석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일석을 추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포 출신의 시인이라는 사실만 전하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으니 참 어떻게 된 건가 싶기도 하죠. 사번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네. 뜨거운 안녕 부르신 잔일이 선생님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모실 분, 네. 잔일이 선생님보다 더 연배가 예. 높으신 분을 예.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무려 1925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올해로 100세. 예. 한국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직접 겪으신 분이자 예. 우리나라 최고령 가수죠.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분일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고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정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우리 오정신 선생님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저는 우리 선생님 처음 뵌 게 2006년,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가 벌써 20년 인연이에요. 네. 그래서 1925년에 일제강점기 때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어머니는 경기도 여주가 고향이셨고, 그럼.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셨었고, 네. 유복한 집안의 네. 우리 외동딸. 아니, 외동딸은 아니세요? 다섯이에요, 딸. 딸 넷에 아들 하나. 그럼 몇째세요? 둘째 딸. 그런데 선생님 10대 때 일본의 그 유명한 소녀 가극단이죠. 네. 다카라스카. 우리 아버지가 무역하시는 덕에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여학교를 갔죠. 네. 그래서 그 여학교에서 졸업반에서 네. 내가 그냥 동경 소녀과학당, 네. 도쿄 쇼조과객시당이라고 네. 그냥 이걸 보고 그냥 혼자 그냥 이력서 써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그 시간에 합격이 됐어요. 와, 한 번에. 네. 키가 커서 된 것 같아. 지금 내가 생각을 해봐도. 네. 그럼 뭐래요. 아버지가 그냥 학교 때문에 오셨다가 그냥 발견을 해갖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예. 챙겨서 왔죠. 그러니까 뭐 졸업장도 야정해 받고 졸업반에 그랬으니까. 졸업 한 달 앞두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네요. 그렇게 돼서 그 아버지보다도 또 집안에서도 전부 반대를 하니까. 사실 선생님이 하셨던 게 뮤지컬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다카라스카 네. 동경 소녀가극단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1936년에 우리나라에도 낭랑자라는 소녀 가극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후에도 또 많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뭐 가극단, 그 다음에 이후에는 국구, 그 다음에 지금의 걸그룹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 그리고 처음이죠. 그 당시에 그 지방 공연을 하는데 네. 그때는 그렇게 각처 단체들이 몇몇이 우리는 바로 전수린 씨야. 전수린 전수린 씨한테. 악단. 네. 그분이 일본말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그냥 저걸로 대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문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 만주 네, 만주. 해갖고
집이 잡히지 않으려고 결국 거길 몰래 따라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만 해방이 거기서 돼. 아, 청진에서 돼. 청진. 청진에서 해방을 맞이하셨군요. 선생님이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다카라스카에도 있었고 뮤지컬도 조금 했었고 뭐 라인 댄스도 했었고 이제 이후에 가수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부르신 노래들이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네. 선생님이 부르신 노래들 같이 들어보시죠. 다리에 베루타 별이 하나 둘물안 유주 hensam보이 구렌치 캉캉 숨을 쉬면서 노래를 부른다 풍차가 돌아간다 빙글빙글 무대가 돌아간다 건들건들 프렌치 캉캉 애달픈 밤이요 달콤한 탱고에 꿈을 꾸며 속삭이던 아이해서 잊지 못할 그 사람 때문에 장미색 샨데리아 붉은 술 푸른 술에 이 마음도 그대와 함께 불타오려네 색깔만 보레스가 헤이만보 거리에 가로수가 헤이만보 연분홍 마구라를 휘날리면서 누구를 만나려나 헤이만보 명랑한 아가씨 첫사랑만보 와. 이게 하게 돼서 한 게 아니라 단체를 조직하고 내가 네. 하고 뮤지컬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난데없이 한복남 씨가 그냥 시공간에 우리가 하는 중에 와서 그냥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갖고 날 보고 그냥 이 첫사랑만 보고 네. 프렌치 캉캉을 해달래. 네. 뮤지컬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스폰서는 없고. 그쵸. 그 바람에 엉망뚱땅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아, 선생님은 대중가요를 부를 생각이 없으셨는데 그 뮤지컬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평론가님은? 제가 오늘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거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께서 안 지금 들리셔서. 정보 전달이 안 되는 네. 상황이라서 맞아요. 네. 지금 뭐라고 말을 제가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끊길까봐. 네, 아니요. 근데 어쨌든 뭐 노래를 들으니까 50년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직후의 상황인데 약간, 그런 네. 힘든 상황에서 이 노래들이 막 캉캉 나오고 뭐 mambo 나오고 뭐 탱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게 굉장히 전쟁과 거리가 먼 네, 네. 이국적인 세상에 외국적인 취향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당시 한국 전쟁 이후에 서구 문화를 동경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었을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런 노래들이 세련된 새로운 문화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서양의 그럼. 문화를 접하면서 다양한 노래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노래 속에서도 이국적인 취향이나 이국성을 드러내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럼. 리듬도 많이 들어와서 뭐 나도 많이 불렀죠. 그렇죠? 뭐 캉캉 뭐 이런 그럼. 것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선생님 노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이 좋았죠. 오. 그렇지만 그건 싫어. 나는 왜 그런지 싫어. 그러니까 선생님 처음부터 뮤지컬이셨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 네. 뭔지 그렇게 나는 그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게 싫었어요. 난 좀 고집이 시거든. 그걸 알죠. 선생님이 그렇게 고집이 셌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혼자서 그냥 바로 다카라스카로 갔었던 네. 거고, 그렇죠? 음악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가요계, 뭐 뮤지컬계에서도 활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초반에는 직접 오정신 프로덕션을
설립해서 영화 제작을 시도하셨거든요. 영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그 영화 제작으로 다 그냥 다 털어먹고. 예, 결론은 예. 영화 제작은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네, 실패, 그렇죠. 네. 아 근데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오늘의 주제곡이 무엇인가 이 얘기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오늘의 주제곡이 무엇이며 네. 어떤 노래길래 오정신 선생님까지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곡은요, 네. 바로 이 곡인데요. KTV 자료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공의 뱃노래 가불거리며 삼하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 때 부두의 새악시 아롱쳐진 옷자다 이별의 누리냐 목포에서는 1935년 일제강점기 전 국민의 신금을 올리며 지금까지도 불후의 명곡으로 남은 목포의 눈물. 오정심 선생님은요, 이 노래를 작곡한 손목인 선생님의 아내이자 가수 이난영 선생님과도 절친한 사이인데요. 이 노래와 당시 시대상에 대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1960년 영상인데요. 선생님, 저 무렵 이난영 선생님 기억나세요? 1960년. 네, 난영 언니야 정말 새카만 선배죠. 새카만 선배지. 우리는 그냥 새카만 그냥 이용생이고 해방이 되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또 내가 선생한테 시집을 가게 되고 이제 이런 뭐 때문에 많이 갖고 가지고 애들이 미국 가는데도 그 그쵸, 김시스터즈. 영어로 그냥 저리 가라 이마다 한마디라도 전혀 모르니까 아이고 정심이 아니면 이건 몸만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우리 집 와. 그래서 나 데려가요. 그래서 데려가서 그냥 엉터리라도 영어를 내가 알아들어가갖고 이러고 떠들고 그러고 한 일이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보시기에 이난영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술가로서. 그분은 역시 재주가 많고 그리고 선생이 그 음악적으로 청각이 빠르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선생이 난영이는 청각이 빠른 가수라고. 하여튼 대한민국 저 가요사에는 이난영, 장세정 그렇죠. 네. 그 두 분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손목인 작곡가하고는 네.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신 건가요? 선생하고는 선생도 군임원을 하고 나는 그때 하필 그 국방부에서 부탁해서 대북방송을 그 대북방송 네. 그거 뽑혔어. 그거 성우 말하는 걸로요. 거기서 만났어. 아. 거기서 만났는데 두 분이 만나셨는데 첫눈에 반하신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하고 뭐 그러고 저러고 온 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항상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돼갖고 결국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콩깍지가 쉬는 거. 손목인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글쎄 뭐 선생이야 뭐 너무나 재주가 많은 분이고 콩깍지가 쓰인 분. 선생님께서 콩깍지가 콩깍지. 쓰인 분? 그렇죠? 네. 많이 또 나한테 좋아하셨잖아요.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잘하니까 사랑 안 할 수 없죠. 잘하세요. 그건 그래요. 심지어 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1964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단체를 만드신 분도 손목인 선생님이시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위협이 항상 있으시네요. 한국 사람들을 불쌍하지 않아요. 저작권 저게 없어서. 그러니까 선생은 그 얘기 나보고 부탁했어. 만약에 내가 웃고 이거 하더라도 그거 안 뺏기도록 단단히 하라고 그러라고. 네. 목포의 눈물이
이게 엄청난 히트곡인데 그런데 이 노래가 처음 발표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인기였었는지 하여튼 판이 모자라서 야단했대요. 네. 못 팔아가지고. 굉장히 그냥 많이 팔렸는데. 야단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히트 그때만 해도. 네. 아무것도 없을 텐데. 네. 하자마자는 난영언니 뚜렷한 이난영이라는 걸 찾게 됐죠. 이 노래 나오자마자 네. 네, 이 목포의 눈물로 이난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난영이라는 가수를 온 결의 가수,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국민 가수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준 데이트곡인 건데 네. 그렇죠. 이 노래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노래가 태어나게 된 게 일제강점기 그 절정에 이르렀던 1935년인데요. 네. 조선일보사하고 또 OK 레코드사가 공모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당시 경성, 평양, 개성, 부산, 대구, 목포, 군산, 원산, 함흥, 청진 이렇게 10개 도시를 소재로 한 노랫말을 모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 목포의 무명 시인이었던 문일석이요. 제1회 향토 노래 현상 공모에서 목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응모작 3천여 편 중에서 1등에 당선을 하게 되는데 3000대 1. 그렇죠. 근데 공모한 노랫말에 곡이 붙어서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 목포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얻게 되면서 정말 전 조선의 민족의 노래가 됐던 그래요. 거죠. 당시에 그런 현상 공모 대회를 조선일보와 더불어서 OK 레코드사가 함께 한 건데 그 정도 현상 공모를 할 정도면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가요사에 역시 거기 출신이 제일 많아요. 맞습니다. 네. 당시 1930년대가 콜롬비아, 빅타, 포리돌, 태평, 시에론, 오케 이렇게 해서 6대 음반 회사라고 불렸고요. 근데 오케이. 네, 맞아요. 네. 특히 1930년대는 레코드의 황금기로 불릴 정도로 요 6대 음반 회사끼리의 각축이 좀 벌였던 각축을 벌였던 그때 그게 오케이. 그런 시기인데요. 특히 오케 레코드는 1932년에 설립된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음반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대중음악 분야에서 특히나 중요한 음반들을 아주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복수, 뭐 이난영, 장세정, 김혜송, 남인수 이렇게 쟁쟁한 가수들이 악단을 거느리고 순회 공연에 이제 힘을 쏟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오케이가 하여튼 그냥 해방선서부터 뭐 하여튼 대중을 다 준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그러고들 작품들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곡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근데 그 OK 레코드하고 신문사가 같이 한 그 현상 공모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문일석 씨인데 문일석 씨는 어떤 분인가요? 문일석이라는 사람은 신인 그냥 학생인데 이 사람 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유모라고 그래. 유무? 유모래 이름이. 이건 또 새로운 유모라는 그냥 순박한 작사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네. 그랬더니 뭐 하고 자시고 안 하니까 했으면 서 선생이 목포 있는 뭐 이렇게 됐는데 사용 안 하시겠어요? 사실 이제 제가 문일석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일석을 추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포 출신의 시인이라는 사실만 전하고 아직까지 그 존재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모에 1등으로 뭐 당선된 청년이 뭐 20살 와세다 대학생이다 뭐 이런 소문만 돌았던 거죠. 근데 노래를 찾아보면 몇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홍등야화, 사나이 걷는 길, 목포의 추억 이런 노래들이 다 문일석 작사한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여섯 곡은 있는 건데요. 근데 아마도 그 이난영의 오빠죠, 이봉용. 이분과 어떤 동양이면서 같이 친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손목인 선생님의 회고록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봉용과 동양직이다. 그리고 문일석 씨가 문예운동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또 향수의 뭐 휘파람 뭐 이런 노랫말도 지었었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으니 참 어떻게 된 건가 싶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좀 뭔가 미스터리가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한 무명 시인의 가사에 어떻게 대작곡가 손목인 작곡가가 곡을 딱 붙이게 되고 이난영 씨가 그 노래를 부르게 됐는지
그 사연도 궁금합니다. 선생이 이제 타양살이로 너무너무 히트돼서 야단 났거든. 그 타양살이. 선생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옥회 사장이 그냥 선생한테 전화가 온 거래. 그래서 목포에 눈물 이런 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만나게 된 거지. 그래갖고 이걸로 곡조 좀 붙이시라고 이게 신춘문예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도 기분이 좋더래요. 이제 당선된 거라고 그러니까 아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한 거래. 그럼 그래갖고 이제 가수는 이난영. 그래서 되게 절묘했던 게 목포의 눈물인데 목포 출신의 이난영이 노래를 하면서 좀 더 절절하게 노래가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적으로는 정말 가장 우리가 초기에 트로트의 전형을 갖고 있거든요. 뭐 이박자, 단조, 오음계. 그래서 그걸 사용했던 정말 전형적인 초기 트로트가 목포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손목희 선생님은 이후에도 뭐 고복수의 짝사랑, 그다음에 또 이제 광복 이후에는 아빠의 청춘, 뭐 아빠의 청춘 이런 노래들이 모두 손목희 선생님의 곡이잖아요. 항상 확실히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작곡만 생각하셨죠? 손목인 선생님이 항상 연구하고 매일 음악 만드시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거 외에는 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로서는 그 아직까지도 정체가 불분명한 무명 시인 문일석의 가사에 떠오르는 그 신진 작곡가 손목인의 곡을 붙인 이 노래는요.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럼. 또 노래를 부른 18살 가수 이난영은 스타로 자리매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35년에 일제강점기 그 잡지죠. 예, 잡지. 삼천리에서 인기투표, 레코드 가수 인기투표를 실시를 해요. 네. 그때 1위가 왕수보, 2위 선우일선, 3위 이난영, 4위 전호, 그다음에 5위 김복희. 근데 이 중에서 왕수보, 선우일선, 김복희가 모두 기생 출신이라면 전호군 배우 출신. 그다음 이 사이에 직업 가수 이난영이 들어간 거죠. 지금은 당연히 직업 가수 그런 분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 전혀 다르죠. 뭐 기생 출신이라던가 누가 직업으로 생각해요.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죠. 사실 1980년대 후반에 제가 가수한다고 할 때도 우리 부모님이 말렸거든요. 그렇죠. 왜 딴따라를 하냐. 그러니까 저 때는 더 했어요. 누가 어떻게 여염증 있는 여자가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하냐. 그러니까 가수를 한다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중가요는 배우 출신들이 주로 또 노래를 하다가 1930년대 중반에 기생들이 대중가요계로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노래를 하다가 이제 이난영 이때부터는 직업 가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정식으로 오디션도 보고 뭐 그런 것들을 거쳐서 직업으로 삼는 가수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난영 씨가 우리나라 직업 가수의 선구자격인 것이죠. 초기에 위치하고 있는 네. 거죠. 성공한. 아이, 최고 가수예요. 하여튼 난영 언니가 그 노래 자체가 그렇게 히트가 대단한 바람에 근데 저 시기 이제 30년대 중반에 기생 출신 가수들이 왜 인기를 얻었냐면요. 이분들이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창법과 뭔가 들었던 것 같고 옛날에 민요도 같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조선 냄새 난다 라고 해서 굉장한 인기를 많이 얻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트로트보다도 신민요가 더 많은 인기를 얻었던 시절이 저 1930년대 중반이기도 합니다. 이난영 선생님은 신민요를 위주로 했던 그런 기생 출신 가수들과 다르게 뭐 트로트, 오늘날 우리가 트로트라고 하는 당신 유행가라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뭐 재즈, 뭐 블루스 이런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방의 푸른 꿈 같은 노래는 남편인 김혜송이 작곡해가지고 아내에게 준 곡이기도 한데요. 내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풀린다. 고요한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부른다. 그리운 옛날을 부르느라 흘러간 꿈은 찾을 길 없어 연기를 따라 헤매는
마음 사랑은 가고 추억은 슬퍼 블루스에 나는 군다 내 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보인다. 또 항구의 붉은 소매 같은 노래는 스케 창법이 중간에 등장을 해요. 그 누가 버리고 간 한 송이 붉은 장미 해저문 항구 빛나지는 아스팔트 꽃잎을 밟고 가는 요코하마 아가씨는 나르디 난데게 그 누구를 찾아가나 안타까운 새빨간 근데 목포의 눈물이 결국 이난영이라는 대스타를 만들어준 노래인데 근데 이 노래가 하마터면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노래가 발매된 게 1935년이잖아요. 그 전까지 대중음악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을 못하다가 황성예터, 우리가 당시 황성의 적이라는 네. 그 노래가 나오고 나서 너무나 큰 인기를 얻으니까 대중음악의 중요성을 일제가 안 되겠는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33년부터 네. 추금기 레코드 취체 규칙을 통해서 검열을 시작하거든요. 검열. 네, 그래서 치안방해, 풍기괴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 치안방해가 바로 민족적인 내용이 담기거나 하면 검열해서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반야원 선생님 생전에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가사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정말 빨간 줄이 쫙쫙 그어져서 왔대요. 검열에 걸려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거나 항일정서를 뭐 담았다거나 그런 노래들은 금지되고 또 이미 발매된 음반이 또 압수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네, 확실히 검열은 대단했어요. 네. 그건 뭐 나도 당해본 경험이니까 검열이 꼭 있었어요. 그때는 저 객실에 저 중앙에가 검열관에 일본 사람이 앉아 있어. 또 당시에 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손목인 선생님 회고록에 쓰여져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이화자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가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공연을 할 때 꼴망태 목동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꼴망태라는 말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우리말로 부른 거예요. 한국말로 그렇죠. 그냥. 일본어로 이거 뭐 꼴망태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꼴망태가 소에게 먹이는 꼴을 담는 망태인데 이 뜻을 모르는 일본 경찰이 이거 일본 비난하는 말 아니냐 그러면서 모든 단원을 또 끌고 가서 신문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너무 화가 나서 꼴망태 부분만 나오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따라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꼴망새 둘러매고 소를 모는 저목동 코끼를 붙여놓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라 가자. 그런데 목포의 눈물이 일제당국의 그러한 검열에 의해서 하마터면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건가요? 뭐 원한 도문. 원한품은. 네. 문제가 된 게 그 2절 첫 부분인데요. 300년 원한품은 노적봉 밑에 임자치 완연하다 애달픈 정수. 그 오케 레코드사에서 가사를 일본에 제출할 때 일제에 제출할 때 300연 연못 연자 써서요. 그다음에 원안풍 이렇게 적어놨어요. 최초 가사가? 그렇죠. 공식적으로 음반 가사제는 300연 원안풍. 출반된 음반 가사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하니까 이게 어떻게 뭔 말이냐?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서 오케 레코드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가사 뜻을 물어봤던 거고, 그러니까 그냥 300연이 연못 이름이고 원한풍이 부드러운 바람을 뜻한다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예. 그냥 말로 선생님 말로다 다 일본말 잘하니까 네. 말로다 다 설득해서 이렇게 와가리 맛이다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300년 원한 품음이 맞고 네. 실제로 당시 1935년 음원을 들어보면 네. 그냥 300년 원한 품음으로 들려요.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이 된
그 노랫말을 문일석이 작사를 했잖아요. 네. 이분은 확실히 목포 출신인 것이 목포의 모든 지명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노적봉이 목포 유달산에 있는 봉우리의 네. 별칭이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봉우리의 볏집을 둘러세워서 외적을 향해서 마치 군량이 우리는 풍부한 척 이렇게 속임수를 썼던 곳인데요. 일본군이 볏집들을 보면서 야 저기 식량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으니 군사도 많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섣불리 공격을 못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노적 그 밖에 쌓아둔 곡물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게 돼서 노적봉이 됐는데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이게 바로 그 불량미를 네. 속여서 일본을 물리쳤던 그거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임자치 완연하다. 그다음에 임그려 우는 마음의 임은 임진왜란 당시 또 일본군을 섬멸했던 이순신 장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 300년 원한이라는 것이 1592년 임진왜란 때 그 일제를 물리쳤던 그 사건을 다 떠올릴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문화적 의미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아, 저 300년 원한 품은 다 일제의 어떤 그 네. 옛날 그 네. 임진왜란, 아, 임진왜란. 막 이런 이순신 것까지 장군.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이 노래가 일제에 대한 항일 의식을 몰래 교묘히 숨겨놓은 건데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검열을 피해서 네. 항일 의식을 숨겨놓은 그런 가사들이 또 있었나요? 그 옛날 1932년이었나요? 그 세기말의 노래라고 있거든요. 거미줄로 한머리를 돌고 검은 고의 여름에 일만 보름 푸른 궁상 아래 그든지 만나여라. 근데 검은고에 이러고 거미줄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고는 우리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당시 이제 검열이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항의를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네. 이런 목포의 눈물이나 그런 세기말의 노래처럼 그런 문학적인 상징을 통해서 네. 아주 교묘하게 네. 어떤 저항 의식을 드러내는 소극적인 저항일지라도 그런 노래들은 있었죠. 네. 그러한 억압적인 환경에서 이난영 씨가 일본 본토로 건너가서 오카랑코라는 이름으로 목포의 눈물을 일본에서 불렀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노래를 부른 셈인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는 어머. 생각이 들고 네. 남이